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보셨죠? 이제 주요 조세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용어가 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 공부하고자 하고 있는 게 공인중개사죠.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공인중개사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할 수 있는 일이 일단 중개 현장에서는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는 직원으로 이제 실장으로 근무를 하시는 거고, 만약에 이제 하다가 내가 뭐 경력이 쌓여서 내가 직접 해보겠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제 되는 거죠. 네. 지금도 근무는 여러분들이 알바로 할 수 있어요. 지금 하시면 여러분 뭐가 돼요? 보조원이 되시는 겁니다. 다만 이제 보조원 교육을 또 받으셔야 돼요. 보조원 교육을.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가 됐습니다. 이 공인중개사 이분은 홍길동 씨예요. 홍길동 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중개업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얻는 수입을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우리는 중개 보수라고 합니다. 네. 연락 왔어요? 네. 중개 보수를 받는 거예요. 중개 보수를 받으시는 거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중개 수수료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보수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칭이 된 거죠. 근데 중개 보수 이분이 이제 이게 수입이지 이분은 이제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럼 중개 보수가 들어오면은 이 중개 보수를 이제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몇 년치를 신고해야 될까요? 그렇죠. 1년치 해야지, 1년치. 보통 1년치. 1년 단위로 신고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1년치 수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년치 수입이 들어오면은 이 수입이 만약에 뭐 5천이다. 그럼 5천을 다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비가 있겠죠. 지출되는 경비가 있겠지. 뭐 일단 경비가 뭐가 있을까요? 경비가 뭐 일단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일단은 월세 그렇죠. 임대료 그렇죠. 임대료 나가겠죠. 월임대료 나갈 거예요. 월임대료 그렇죠. 월세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갈까요? 그 다음에가 이제 직원 월급 줘야죠. 이제 인건비 그렇죠. 월급 줘야죠. 인건비 그렇죠. 중개업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직원을 줄 상황이 아니야. 그럼 내가 하면 돼. 그냥 나 혼자 하면 돼. 나 혼자 바꾸면 되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점이야. 나 혼자 극단적으로 나 혼자 하면 돼. 나 혼자 하고 나 혼자 상담하고 나 혼자 계속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 나한테는 월급 안 줘도 되잖아. 그럼 내 인건비 사실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임대료만 나가도 되는 거야.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럼 임대료만 벌면은 그럼 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우울할 뿐이야. 그렇죠? 나 자신한테 버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 임대인은, 그러니까 임대하면 건물주가 좋은 거지, 사실은. 자, 근데 내가 만약에 만약에 뭐 분양을 받았다. 소사벌의 상가를 분양받았다. 그러면 다, 이제 월 임대료도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을 받으면 사실 제일 좋죠. 그러면은 대출이자만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홍보를 잘 하셔야 돼요. 홍보. 옛날에는 막 전단지 돌리고,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소불도 합격하신 분이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합격을 이제 주부 생활마다가 합격을 딱 해가지고 이제 이게 뭐 요즘 이렇게 뭐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 아파트에 뭐 붙이는 거 이거. 판촉물 같잖아.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명함을 파가지고 이제 뭐 붙이든 뭐 이걸 한 거야. 근데 날씨가 오늘은 그래도 이 정도는 그냥 추운 거 아니잖아요. 추워요? 마음이 춥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추운 거 아니라고 이 정도는. 근데 한 12월 달, 그 당시에는 11월 달에 이제 시험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시험을 11월 달에 봤었어요. 그러니까 합격이 되니까 이제 12월에 이제 막 오픈해서 하는데, 얼마나 추워, 날씨가. 그래서 막 아파트에다 이거를 돌리고 딱 붙이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나더래. 응? 야, 내가 이게 뭔 짓인가, 지금 내가 이게. 그렇죠? 편하게만 살다가, 맨날 개모임만 나가다가 내가 이거 아파트 이거를 홍보하고 있으니까. 야, 우리 신랑이 벌어다 주는 돈 진짜 이 고마운 거구나.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거야, 신랑한테. 응? 고맙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는 신랑은 그냥, 왜 그러냐고, 뭔 일이냐고. 아니, 뭐 그런 게 있어. 근데 사실은 어차피 자기 사업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 돈을 버는 거죠. 사업하는데 그게 뭐가 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이제 다 뭐예요? 블로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블로그 공부를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개업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파워블로거가 되는 거야. 파워블로거. 그럼 이제 우리 옆에 요 작은 강의실이 하나 있는데 저녁에는 이제 좀 있으면 뭘 하냐면 공인 이제 작년에 올해 이제 학교 가신 분들 그분들이 여기 야간에서 이제 실무 강의를 들으세요. 이제 계약서 실제 어떻게 쓰는 건지, 이게 중개 관련 세금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실무는 또 다르거든요. 네, 그 옆에 이제 대신 옆에 오시려면 이제 합격을 하고 오셔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녁 때 오시면은 혹시라도 이제 앉아 저녁 때 오시면은 옆에 막 또 사람들이 오세요. 그분들은 이제 올해 합격하신 분들. 여러분보다는 선배님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학교하면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저쪽으로. 내년엔 저쪽으로 가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요. 저쪽으로 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올해 공부 합격하신 분들도 그게 너무 부러웠나 봐. 이제 작년에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하신 분들이 요 교육을 실무 교육을 받고 또 이제 이렇게 중개 현장을 가니까 계속 저녁 때 오시는 분들은 아 저기 뭐냐고 저 뭐 저기 누가 들어가는 거냐고 아 합격증 갖고 계신 분들만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올해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죠? 하여튼 합격하셔서 내년에 저쪽 옆으로 가서 또 수업을 들으세요. 그때는 이제 편하겠죠? 시험 안 보는 거니까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와서 수업 들으면 되는 거니까 야간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임대료나 인건비나 블로그 뭐 이런 거 경비 다 제한, 하도 차 뛰고 포 뛰고 다 제한했어. 그럼 남는 순수입이 있겠죠, 순수입. 그렇죠? 그래서 순수입에다가 나는 세금을 내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일정 세금률을 때리는 거예요. 세금률. 이걸 다 세금을 내면 안 되잖아. 그럼 나는 뭘 먹고 삽니까? 그러면 이제 이 계산된 세금을 이제 다섯 번째 신고하고 납부를 해줘야겠죠. 그럼 신고 납부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 요 기한이라는 단어도 민법 용어예요. 기한. 그러니까 기한이니까 뭘까요? 언제까지 뭐뭐해 주세요. 네. 기한이 뭐예요? 언제까지 뭐뭐해 주세요. 네. 기간이라는 말도 있어요. 기간.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는 언제 써먹는 거냐면 요거 할 때고. 야, 너가 1년 동안 번 수입이 얼마냐? 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기간 동안 번 수입을 신고하라 이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과세기간이라고 그래요. 무슨 기간? 과세기간. 과세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과세기간. 돈 번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과세기간이라고 해요. 그러면 과세기간 동안 번 순수입을 신고 납부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 기한은 의무야. 의무. 근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금 더 내야죠. 그럼 세금 더 내는 걸 뭐라고 할까요? 세금 더 내는 거. 가산금이라고 할까요? 가산세라고 할까요? 가산세? 금? 어차피 둘 중에 하나야. 그렇죠? 가산세라고 합니다. 가산세. 이게 헷갈려, 이게. 가산세. 세금을 가산한다 이 뜻이거든. 세금 더 내라 이거예요. 당연히 더 내야지. 그러면 이분이 신고를 안 한다거나 납부를 안 하면 가산세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 내야 될 세금이 90만 원이고 요때 가산세가 만약에 10만 원이면 요걸 더해. 그러면 요게 이제 100만 원이 되는 거죠. 100만 원. 자, 그럼 100만 원이 되는데 100만 원을 고지하는 거예요. 고지. 그 고지서가 딱 발부가 돼요. 이런 걸 이제 체납고지서라고 해요. 체납고지서. 체납. 세금이 연체됐다 이거죠. 세금이 연체된 것을 체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체납고지서에 납기가 있겠죠. 납기. 요 납기가 있어요. 납기. 그럼 요 주어진 납기가 딱 이렇게 있으면은 요 납기는 내면 돼. 그럼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2017년도 11월 9일인가요? 벌써 11월 달 9일이네요. 근데 9일인데 이분이 뭐 2018년도 2월 2일 날 냈다 이거. 2월 2일 날 납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요 기간 동안 이때 내요. 그러면 이때 11월 9일 날 내는 분은 얼마만 내면 돼? 1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지. 100만 원만. 그런데 2018년 2월 2일 날 납부하는 분들은 어때요? 더 내야죠, 당연히. 이때도 100만 원 낸다면은 누가 이때 내겠어?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세금을 빨리 내고 싶으세요? 늦게 내고 싶으세요? 빨리 내고 싶으세요? 그런 분 처음이에요. 네. 늦게 내고 싶지. 빨리 내고 싶으세요? 네. 자, 빨리 내고 싶으세요? 늦게 내고 싶으세요? 빨리요? 야, 애국자네. 그렇죠? 자, 빨리도 아니고 늦게도 아니고 안 내고 싶지, 솔직히. 안 내고 싶잖아요, 솔직히. 내라고 하니까 좀 마지못해 내는 거야, 사실은.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죠. 웬만하면 안 냈으면 좋겠어. 내라고 하니까 내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이 2월 2일 날 납부하게 되면 100만 원에다가 요 100만 원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 내는 거예요, 알파. 요 알파를 우리는 이제 이자. 요걸 이자라고 해요, 이자. 요 이자. 연체이자를 물어내야 돼요, 연체이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가상금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가상금은 연체이자예요. 이건 세금이 아니에요. 세금은 뒤에 다 세자가 붙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다 세자야. 그런데 세금이 아닌 것은 이제 금자지, 금. 가상금, 연체이자. 그럼 만약에 이 연체이자 뭐 100만 원 연체이자가 만약에 뭐 10만 원이다. 그럼 110만 원 내면 되는데 이걸 또 안 내. 그러면 이제 어떤 압류인지 압류. 그래서 압류 들어와요. 그것도 안 낸다. 그러면 공매. 그래서 공매 물건 낙찰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럼 공매가 되면 어떻게 해요? 비싸게 팔아요, 싸게 팔아요? 싸게 팔리는 거죠. 그러면 내 아파트 반토막 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압류 들어오면 무서운 거예요. 왜 압류되면 공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부동산 가격이 싸게 낙찰될 거 아니에요. 70% 60%에. 그럼 세금도 내야 되고 낙찰가도 낮아지는 거니까 그만큼 난 더 손해야. 그렇죠. 그러니까 압류 들어왔을 때 무서워해야 되는데 이게 뭐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공매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경공매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경공매가 뭐예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잖아. 그렇죠. 보니까 넘어온 게 내가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가상금을 부담한다.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다 말씀을 드린 건데 세법 용어로 이걸 이제 바꿔봅니다. 그러면 이때 세금을 내야 되는 이 공인중개사 홍길동 씨를 우리 세법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하죠. 납세 의무자. 근데 납세 의무자는 이런 개인도 될 수 있지만 기업도 될 수 있어요. 꼭 개인만 되는 건 아니에요. 기업도 될 수 있습니다. 중개법인도 만들 수 있잖아요. 중개법인. 그렇죠? 중개법인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중개법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개인 중개사무실이 많긴 많은데 서울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많아요. 중개법인이.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강남 같은 데는 빌딩 거래가 많거든요. 빌딩. 이 빌딩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강남의 빌딩 얼마나 비싸겠어요. 막 500억, 1000원씩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 중개사한테 그건 안 맡기지. 불안해서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법인한테 많이 맡깁니다. 그래서 강남은 중개법인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강남은 이제 빌딩 거래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빌딩 같은 거는 홍보가 블로그가 아니야. 신문 광고를 많이 내더라고. 그게 이제 틀린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제 제자분이 거기서 이제 중개법인 대표인데 물어봤죠. 아, 대표님, 이걸 왜 블로그도 하시고 하면 되는데, 에이, 교수님, 생각해 보세요. 빌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세요? 나이가 젊어요, 나이 많죠. 그분들의 하루 일과가 뭐냐? 아침에 호텔 사우나를 가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이제 호텔에 밥 먹고 점심 때 골프 치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 아침에 사우나 가서 뭐 봐요? 신문 보는 거야. 경제신문. 빌딩 매가 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전화하는 거지. 관리인 소장한테. 야, 그거 빌딩 하나 사라. 그렇죠? 그 신문에 광고를 내야지 거래가 된다 이거예요. 아, 이게 또 그렇구나.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도 그랬잖아요. 뭐 여기 안성 어디 좀 약간 외진데에서 많이 중개를 하신다. 어디 읍단에서 하신다. 그런데 블로그가 되겠어요, 되겠어요. 블로그가 뭐지? 뭐죠? 그 신문 교차로 여기 교차로 뭐래? 교차로 보겠지, 교차로. 벼룩시장. 그렇죠? 이런 거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별 홍보 방법은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되시면은 블로그도 하시고 전단지도 다 하셔야 돼. 그냥 뭐 이것저것 가릴 게 아니야, 지금. 그렇죠? 내가 오는 데는 다른 거지, 이제. 자, 그러면은 개인도 될 수 있고 기업도 될 수 있고요. 중개법인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중개 보수. 나 지금 세금 왜 내는 거야? 나 이 세금 왜 내는 거야? 당신 중개에서 돈 벌었잖아. 과세 근거가 뭐야? 돈 벌었잖아. 과세 근거가 뭐야? 상속받았잖아. 과세 근거가 뭐야? 징여받았잖아.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것을 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과세 대상. 네. 과세 대상이라고 그래요.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과세 대상은 소득이 될 수도 있고요. 재산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등을 이제 우리가 과세 대상. 나 왜 내는 거야? 돈 벌었으니까. 나 왜 내는 거야? 재산을 물려받았으니까. 나 왜 내는 거야? 법률 행위가 있었으니까. 법률 행위라는 건 민법에 나오죠. 법률 행위. 취득이라는 법률 행위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거에 따라 이제 세금 유형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러면 1년 동안 번 수입이 내가 만약에 6천이었는데 6천을 다 내는 것이 아니라 들어간 경비 다 제해야지. 그럼 차 띄고 포 띄고 남은 순수입.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 이것을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과세 표준. 그러니까 표준이라는 것은 과세할 수 있는 기준금액, 과세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과세 표준 이렇게 얘기해요. 과세 표준. 자,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거를 다 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일부만 내는 거야. 따라서 일정 비율만큼 내는 거야. 10%만 내라. 뭐 20%만 내라. 30%만 내라. 뭐 이런 얘기죠. 이것을 우리는 세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율.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요 과세 표준에다 세율을 때리면 세금이 나오겠죠. 세금. 그러면 계산해서 나온 세금을 산출세액이라고 해요. 산출세. 계산해서 나왔다. 계산해서 나온 거. 이걸 계산해서 나왔다. 이걸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자어가 많아요. 세법도 한자어가 많아요. 일본식 표현이 많다 보니까. 네. 그렇다고 여기다가 한글로 풀어서 계산해서 나온 세금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산출세 이렇게 합니다. 그럼 산출세액을 일정 기간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이건 의무다 보니까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가산세가 신고를 안 하면 우리가 첫 번째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두 번째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겠습니다. 그게 두 가지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요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뭐 몇 마디 얘기 안 했는데 중요한 건 다 나와버린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어떤 공부를 하시는데도 이 용어가 계속 나와요. 취득세는 납세자가 누구냐, 대상을 뭘로 할 거냐, 과세 표준은 뭘로 할 거냐, 세금률은 몇 프로냐, 언제까지 낼 거냐,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양도세는 마찬가지예요. 양도세는 누가 납세자가 되면 양도세야 양도하는 자가 되겠지. 그러면 소득은 양도소득이 될 것이고 소득이 대상이 되면 그러면 양도한 금액에서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샀을 때 들어간 돈. 그렇죠? 그다음 뭐 수선한 비용. 그런 거 다 제하고 나면은 과표가 나온다 이거죠. 거기다가 이제 세금률을 때리면 양도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양도세도 신고 기한이 있겠죠? 그때까지 신고하고 안 하면 가산세를 물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봅니다. 383페이지입니다. 2번 주요 조세 용어의 정의 보시면 1번 납세자란 말이 있고 납세 의무자란 말이 있어요. 납세자나 납세 의무자나 똑같은 말 아니까 아니에요. 납세자가 더 넓은 말이야. 납세자 안에 납세 의무자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시면 납세자에는 납세무자 또 납세무자에는 연대 납세무자, 2차 납세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해서 이런 납세무자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원천징수무자, 부가지세, 우리가 대리납부의무자 등이 있다. 자, 말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 뭐가 있어요? 납세 의무자. 자, 그럼 이제 요 설명 좀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납세무자로 했습니다만 납세자란 말은 납세무자의 줄임말이 아니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납세자란 말 안에 납세 의무자와 플러스 징수 의무자를 섞어 놓은 거예요. 징수 의무자를 섞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납세자 이렇게 합니다. 자,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라는 말과
납세의무자라는 말과 그 다음에 징수의무자라는 것을 섞어놓은 거.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납세자라고 합니다. 납세자. 그러면 이 납세의무자에는 또 둘로 나눠져요.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있고,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있고, 플러스 두 번째는 보충적인 납세의무자가 있어요. 보충적인 납세의무자. 그러니까 보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못 내면 이분이 대신 보충해 준다 이거예요. 다만 이제 보충을 해주는 범위가 넓으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기에는 우리가 연대 납세의무자라는 말이 있고, 연대 납세의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차 납세의무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2차. 그럼 연대란 말 들어보셨죠? 연대. 연대는 같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다 뒤집어 쓰는 거. 이 사람이 못 내면 여기에 다 연대 책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여러분들 중개업을 같이 하는 거 공동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동사업을 중개업을 해서 돈을 벌었어. 세금이 나왔는데 A라는 분이 못 내겠대. 그러면 누가 내야 돼요? B가 다 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연대 책임이죠. 연대 책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 받으면 연대 보증 세우잖아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도 연대 보증이 있는 거예요. 세금의 연대 보증을 쓴 사람을 연대 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사업 하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은 같이 책임져야 돼. 안 됐을 때는. 그렇죠? 그 다음에가 2차.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예요. 2차. 그럼 얘는 몇 차야? 1차. 그러면 1차가 못 내면 몇 차가 내야 돼? 2차가 내야 돼. 2차가 못 내면 몇 차가 내야 돼요? 3차. 그건 술집에 있는 거고. 그건 술집이고. 그건 술집이에요. 여기 술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금에는 1차하고 2차가 있어. 그럼 얘하고 얘는 뭔 차이냐? 얘는 연대는 100% 책임지는 거야. 100%. 100% 책임지는 거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런데 2차는 부족분만 책임지는 거야. 부족분. 모자른 것만 책임지는 거야. 모자른 것만. 1차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냈긴 냈어. 100만 원 중에서 70만 원 냈는데 30만 원 안 낸 게 있어. 그러면 그 미납금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대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그런 거냐면 가게 같은 거 인수할 때. 가게 같은 거 인수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호프집을 하나 인수해서 뭘 해본다. 그럼 호프집을 하면서 그 사람이 못 냈던 소득세가 있잖아요. 그럼 소득세 미납된 게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호프집 가게 인수할 때 거기다가 특이하게 써야 돼요. 그러면 사장님 안 내신 세금 어떻게 하실 거야? 아, 제가 지금 여력이 안 돼서. 아, 그러면 내가 인수금액에 다 포함시켜서 그것까지 다 내는 조건으로 내가 인수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쓰면 돼요. 특이하게다가. 그런 걸 이제 어려운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사업양수도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사업양수도라는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게 인수하는 걸 사업양수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가게를 인수하는 내가 대신 책임지는 거야. 대신 다 책임지는 건 아니고 가게 넘기는 사람이 덜 낸 거. 그렇죠? 미납한 것만 내가 책임지는 거. 그런 거를 2차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책임의 범위가 2차보다는 연대가 더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대보다는 좀 못한 게 2차예요. 그렇죠? 자,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을까요?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긴 뻔하지.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거야. 이 사람한테 못 받은 거 얘한테 여기 이분한테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둘이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라고? 그럼 당신 내세요. 당신은 같이 공동사업에 연대 책임지세요. 당신 어떤 사람이에요? 가게 인수받은 사람인데요. 당신 2차 책임지세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금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도 검사가 자살해서 좋다 해서 또 난리 났었는데, 그러면은 그 조사가 내사 종결로 끝나요, 그냥. 더 이상 묻질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근데 세금은 이분이 세금 못 내고 돌아가신 거야. 유언이 세금을 내지 마라 이거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유언이 세금을 내지 말아요. 그렇죠? 그러면 끝나는 거냐? 아니야. 이 사람이 못 낸 세금은 자식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만 물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금도 넘어가는 거야. 그런 걸 승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승계. 세금도 승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세금이 체납된 아버지가 물려주신 세금이 1억이야.
남들은 재산을 물려주는데 아버지가 세금을 1억 물려줬어. 야, 쓰러집니다. 근데 재산이, 토지로 물려준 재산이 1억이 된 거야. 그렇죠? 그럼 이거 물려받아봤자 세금 내고 나면 없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내가 안 물려받으면 되잖아. 그런 걸 상속포기라고 해요. 뭐라고요? 상속포기. 상속포기해버리면 돼. 근데 상속포기를 하고 났더니 어머나 글쎄 이 땅값이 2배가 뛰네? 2배가 뛰는 거야. 이건 세금 내고 났더니 갑자기 이거 개발돼 버리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가 포기 안 했다면 1억 재산이 2억이 되는 거잖아. 그럼 세금 1억 내고 돼도 1억 남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물납하는 게 안 좋은 거다 이거야. 이놈의 부동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에서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땅 팔고 외지로 나간 분들은 지금 평택이나 안성에서 땅 팔고 외지로 나가신 분들은 다 후회하지. 야, 그때 나 괜히 팔아가지고 말이야. 그렇죠? 이 주변이 이렇게 개발될 줄, 현덕지구가 개발될 줄, 지제가 개발되고 어떻게 알았냐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징수무자. 징수무자는 뭐냐면요. 징수, 아까 징수가 무슨 뜻이었죠? 거둔다. 이건 뭐냐면 징수무자는 과세관청을 대리하여 대리 아시죠? 대리. 네, 우리 대리라는 용어가 운전 대리, 물론 대리잖아요. 대리기사. 사실 그 대리가 민법 용어예요. 여러분들 대리, 복대리 막 이게 배운다고. 나중에 복대리 들으시면은 저게 뭐 복질이야, 복대리야 저게. 네, 이제 그때 배우시는 거예요. 대리. 그러면 대리하여, 대신하여 거두는 자를 우리를 징수무자라고 합니다. 과세관청을 대리해서 거두는 자. 이것을 징수무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이거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이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면 여러분은 개공이 되는 겁니다. 개공이니까 뭐죠? 개업공인중개사. 자, 약어로는 개공.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실장이 되면 이 개공사무실 취업하면 여러분 뭐예요? 소공이 되는 거죠, 소공.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실에는 소공과 보조원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개공이 있는 거고, 3자가 이렇게 같이 공존을 하는 겁니다. 개공, 소공, 보조원.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개공이 소공한테 월급을 주겠죠, 월급을 줄 거 아니에요. 기본을 깔고 해줄 거 아니야. 월급 기본 얼마, 그 다음에 인센티브 얼마. 하겠죠, 뭐. 계약이 성사되면 얼마. 그렇죠? 네. 물론 너무 장사가 잘 되는데, 중개가 잘 되는 데는 월급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소위 말해서 그 비율제로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월급을 준다. 그럼 월급을 주면 여기서 세금 뗍니까, 안 뗍니까? 세금 떼죠. 세금 떼죠, 세금. 세금 떼죠. 그럼 세금을 떼고 주는 거잖아. 세금을 떼고 요 금액을 소공한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금을 누가 떼요? 지금 평택세무서가 떼는 것이 아니라 평택세무서를 대리해서 누가? 개공중개사가 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 세금을 떼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원천징수. 들어보셨죠? 원천징수한다. 즉 소득의 원천이 생기면 바로 떼는 거.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해요. 원천징수. 그러면 이 세금을 개공중개사가 이제 들고 있는 거야. 이제 이걸 이제 보관하고 있다고, 보관을 쫙 하고 있다가, 그 다음 달 2월 10일까지 납부를 해 주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10일까지. 그러니까 이 세금은 이분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간혹 가다 이걸 회식을 해. 회식을 하면 안 되지. 피자 사 먹으면 안 되죠. 이건 세무서 줄 돈이야. 그렇죠? 어떤 분은 막 이런 거 막 보관했다가 잠깐 주식에 좀 넣어놨다가 올라가면 팔고 나머지 세금 내야지. 이런 분도 있어요. 그 제 한 분이 그렇게 한 거예요. 주식에 넣은 거야, 이제. 세금 떼는 거를.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반토막 난 거야, 이제. 그렇죠? 나라 공금을 이제 횡령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절대 빚으로, 세금으로 주식 투자하면 안 돼. 왜 남의 돈으로 주식 투자해? 자,
그러면 요 개공중개사를 뭐라고 하냐? 원천징수를 평택세무서를 대신해서 대리해서 납부하는 자,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을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세무서를 대리해서 징수 의무를 지는 자, 이 사람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천징수 의무자는 자기 거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은 자기 거 내는 거 아니잖아요. 이분 거 내는 거지, 이분이 내야 되는데 이분 걸 대신 자기가 갖다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여기 보시면 징수무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징수무자라는 건 뭐예요? 자기 게 아니야. 그냥 대리하는 사람이고. 이건 자기 거 내는 거죠. 근데 이걸 총칭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납세자. 아셨죠? 자, 결론. 납세자에는 누구와 누가 있다? 납세무자와 징수무자. 납세무자를 대리하는, 과세관청을 대리해서 걷는 징수무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밑에 제가 또 뭐 사전보다 쉬운 용어에서 연대 납세무자, 2차 납세무자, 보증이 써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과세물건. 나 세금 왜 내는 거야? 아, 당신 돈 벌었잖아. 왜 내는 거야? 재산을 얻었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가로 2번 과세물건. 과세물건이라는 말은 과세 대상이라고도 하고 또는 과세 객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는 1번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다. 왜 이런 걸 왜 알았냐면 이 행위, 재산, 소득에 따라 세금 유형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소득을 얻으면 소득세를 내세요. 재산을 물려받으면 재산세를 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다음에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아까 과세표준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차 띄고 포 띄고 남은 금액이죠? 순수입. 그죠? 순수입. 네. 순수입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차 띄고 포 띄고 남은 돈이에요. 그러면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물건의 수량을 이제 종량세라는 말이 이제 처음 나왔는데 종량. 근데 우리 사실 들은 말이에요. 우리가 쓰레기 뭐라고 그래요? 쓰레기. 종량봉투. 세금도 종량이 있어. 세금도 종량으로 따지는 게 있습니다. 종량세 또는 가액을 종가세로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세는 종가세고 등록면허세 중 일부 등은 종량세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걸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자, 우리 보통 이제 세액 계산을 하게 되면요, 세액 계산을 딱 합니다. 세액 계산을 딱 해보면은 세금 계산은 얼마 벌어서 나 몇 프로 내는 거니 이거거든요. 얼마 벌어서 몇 프로 내는 거니. 그러면 이 얼마를 뭐라고 하냐면 과세 표준 이렇게 하는 표준. 그 다음에 이거를 세금의 부담률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고 그랬었죠. 그럼 보통 예를 든다면 이 홍길동 씨 사례처럼 뭐 차 띄고 포 띄고 남은 돈이 뭐 한 5천만 원이야. 그러면 5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뭐 예를 들어서 뭐 20%를 낸다 이렇게 가정해 보자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과세 표준이 뭘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금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금액으로. 이렇게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개념을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종가세라고 합니다. 종가세. 그러면 종가세는 가액을 따라 가액을 쫓아서 이 뜻이에요. 가액을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종가세로 합니다. 그러면 요 가격이 딱 정해지면 일정 비율만큼 되는 거죠. 일정 비율만큼. 요 비율을 뭐라고 하느냐? 요 비율을 정률이라고 해요. 정률세율이다. 세율이 일정 비율로 돼 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정률세율. 세율이 일정 비율로 돼 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정률세율. 정률. 세율이 비율로 돼 있다. 정률세율 이렇게 합니다. 정률세율. 그러면은 요 세금이 나오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 대부분은 이렇게 계산해요.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합니다. 대부분은 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대부분. 얼마에 몇 프로. 그렇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옛날 직장 할 때 어떻게 쓰세요? 만약에 회사 다니면은 나중에 연말에 가서 뭐 하죠? 연말정산하죠. 그럼 연말정산하면 뭐 부양가족공제, 무슨 공제 뭐 나오잖아요. 그럼 차 띄고 버티고 다 뭐 공제 받고 나서 얼마. 그렇죠? 그리고 환급을 또 받죠.
그때가 제일 기뻐. 세무서에서 환급 받은 거야. 와. 근데 어떤 분이 이제 환급액이 자기가 생각할 때 환급액이 한 50만 원 정도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 50만 원을 어디다가 이 연말 때 쓸까 막 이제 뭐 계획 다 짰겠지. 50만 원 뭐 사고 막. 근데 통장에 20만 원밖에 입금이 안 된 거야. 그렇죠? 그게 얼마나 이게 궁금해. 이게 30만 원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 거야 이게. 그럼 이걸 세무서에다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못 물어보겠는 거야. 괜히 물어봤다가 그 뭐야 20만 원 고사하고 지금 세금 더 내셔야 되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 그렇죠? 주는 것도 어딘데 이렇게 괜히 이게 무서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가서 세무서 갔대요. 제가 50만 원인 것 같은데 왜 20만 원이냐고. 그랬더니 그 공무원이 탁 약간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화면을 탁 보여주네. 보시라고. 당신 걸 한번 보시라고. 보니까 세금 체납이 있었던 거죠. 옛날 밀린 게 있었던 거야. 밀린 게 얼마? 30만 원 있었지. 30만 원. 그러면 이게 30만 원 까고 20만 원 준 거죠. 그러니까 얼굴 빨개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다시는 전화 안 할게요. 그렇죠? 절대 어떤 때인데 50만 원 안 줘요. 50만 원 주고 내가 30만 원 갚을게요 하면은 세무서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알아서 깔 테니까 좀 하시라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종가세, 정률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세목은 이런 경우도 있더라 이거예요. 일부 세목은 수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1세제곱미터당 곱하기 250원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세제곱미터당 요거를 종량세로 합니다. 종량세. 그 다음에 원 이거를 정액세율이라고 그래요. 세율이 일정 금액으로 되어 있다. 종량세, 정액세. 근데 이런 경우가 좀 드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세금 중에 예를 들어서 지역 자원 시설세라는 것이 있어요. 지역 자원 시설세. 그럼 그 지역에 자원을 활용한다거나 시설을 활용해서 내가 어떤 직간접적인 이득을 얻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지역 자원 시설세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이게 댐이에요, 댐. 이게 댐이에요, 댐. 댐 아시죠? 댐. 자, 댐에서 물이 흐릅니다. 이게 막 물이 흘러요. 그럼 이 물에서 뭐가 나올까요? 물에서. 어떤 분은 숭어가 나온다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댐 낚시 좋아하는 거예요, 이분은. 네? 제가 그걸 물어보지는 않았겠죠. 전기가 나오죠, 전기. 그렇죠? 그럼 여기가 소양강 댐이야. 그럼 소양강 댐에서 전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기를 누가 갖다 끌었을까요? 한전에서 갖다 끌었는 거죠. 한전에서 갖다 끌었고, 근데 한전에서 갖다 끌었을 때 그냥 공짜로 내는 거 아니에요. 돈 다 내는 겁니다. 그럼 한전한테 세금을 때린단 말이에요. 갖다 쓰니까. 당신이 여기 춘천에 있는 소양강 댐을 활용해가지고 이득을 얻은 거 아니냐. 그 세금 내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매기는 세금이 지역자원시설세야. 그럼 이 세금을 때릴 때 이거를 가격으로 매길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가격으로 매겨? 이 물 쓴 양만큼 매기겠죠? 물을 갖다 쓴 전기로 이걸 갖다가 바꾼 양만큼 때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양이 1세제곱미터당이면 250원 내라 이거예요. 10세제곱미터면은 2,500원이 되는 거죠. 100이면은 25,000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마치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마트, 저 지제역사에 있는데 이마트에 가서 물건 사시면은 뭐예요? 그 정육점 가면은 1kg당 얼마 하잖아요. 세금도 그렇게 때리는 방식이 있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거를 종량세, 정액세라고 그래요. 물론 이게 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요걸로 계산하지. 그러면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하지. 그렇죠? 자, 벌써 오늘 굉장히 용어를 많이 배웠습니다. 몇 개 안 했는데도.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셔서 이 용어를 꼭 2번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도 다음 주 되면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자, 그럼 거기 보시면 이제 구분란에 종가세란 말, 종량세란 말 아시겠죠? 네. 대부분의 조세는 종가세인데 가격을 쫓아서 매긴다.
하지만 등록면허세 일부라든가 지역자원시설세 중 일부, 제가 설명드린 게 지역자원시설세 있었죠? 그런 것들은 종량세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율. 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 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동그라미 1번. 세율의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는 정률세율, 자, 밑줄, 백분율로 표시되어 있다. 정률. 여기는 대부분의 조세는 이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정률이 이거죠. 여기 정률. 비율로 되어 있잖아. 정률. 그 다음에가 정액세율. 세율이 화폐 단위로 표시되어 있죠. 금액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정액세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일부나 지역자원시설세 일부 등 그렇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과세 표준의 크기에 따른 분류. 자, 별표시. 요거 우리 자주 나와요. 요게 크기의 변화에 따른 분류. 그럼 이건 뭐냐면 요거. 요 과표 금액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요게 변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세금의 부담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 커지면 커질수록 곱하기 세금률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런 세율을 뭐라고 하냐면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진이 뭘까요? 누진은 쌓이면 쌓일수록, 소득이 쌓이면 쌓일수록 세금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요 표준 소득이, 요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같이 올라가는 거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세율이 지금 현재 개인이 부담하는 개인 소득세율이 몇 프로냐면요. 얘는 6에서 40%로 돼 있어. 40%.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분의 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6%, 10%, 20%, 30%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걸 누진세로 한다. 누진세. 여러분들 연말정산할 때 그러잖아요. 연봉이 많으면 세금이 더 많아지잖아. 그 이건 뭐죠? 연봉이 많으면 세금률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개인 최고 세율이 40%예요. 40%. 제가 은퇴를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도 이제 가끔 특강을 가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 만났지만 이분의 고민은 뭐냐면 개인 소득세율이 40% 나온다는 거야.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더라고요. 야, 그분을 만났구나. 40%짜리는 처음 봤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떤 얼굴이길래 40%일까? 근데 이분이 이제 외국계 회사 임원이에요. 그럼 이제 퇴직을 하게 됐는데 자기는 40%예요. 맨날 세금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제 이게 이분의 질문인 거죠. 그렇죠? 근데 얼굴이 이렇게 후덕해가지고 돈 벌게 생겼어, 얼굴이 이게. 그러니까 뭐든지 참 잘 되면 얼굴도 그렇게 잘생겨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뭔가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는 거야. 가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공제받을 게 없는 거예요. 부인도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뭐 서로 돈을 많이 버니까 공제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냥 많이 내세요. 네. 그러니까 최고세율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초과누진. 그래서 초과누진은 일정 수준까지는 똑같아. 일정 수준까지는 똑같은데 요 수준을 넘어가면 이제 세금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점점 세금 액수가 커지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걸 초과누진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이에 반해서 이 과세 표준 금액이 커지든 말든, 커지든 작아지든 세금률은 똑같아지는 게 있어요. 과세 표준이 커지든 말든 요 세금률은 동일한 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비례세율이다 합니다. 무슨 세율이요? 비례세율. 요걸 비례세율로 해요. 요게 커지든 말든 세율의 범위가 일정한 거. 이것을 비례세율이라고 해요. 얘가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1,000만 원이든 2,000원이 되든 율이 똑같은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득세가 그런 게 있어요. 취득세가.
만약에 매매 원인에 따라 매매 아시죠? 내가 부동산을 매매로 산 거야. 그 매매로 만약에 뭐 토지를 매매로 샀다.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A라는 매매를 사면 세금률이 4%거든요. 매매는 세금률이 4%예요. 4%. 근데 A라는 분은 요 땅값이 5천만 원이에요. B라는 분은 땅값이 1억이야. 그러면 세금률이 달라지느냐? 1억 주고 사면 더 세금률이 높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 5천 주고 사도 4%, 1억 주고 사도 4%. 변함이 없어요. 이런 세율을 뭐라고 하느냐? 비례세율. 이해하시겠어요? 비례.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비례적으로 늘어난다 그 뜻이 아니에요. 네. 이 금액이 늘든 말든 율이 똑같아지는 거. 이런 것을 뭐라고요? 비례세율. 그런데 누진세율은 일정 구간을 벗어나면 세금 액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 이런 거를 누진세율. 네. 그럼 누진세율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누진세율은 이렇게 물결무늬가 있어요. 물결무늬. 6에서 40%. 이게 물결무늬가 있으면 다 누진세율이야. 물결무늬. 근데 비례세율은 물결무늬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율이 딱 하나 나와 있어요. 4%, 3%, 2%딱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세금 계산하기는 비례세율이 편할까요? 누진세율이 편할까요? 비례세율이 편하죠. 율이 똑같으니까 5천이도 4%, 1억이도 4%, 상담해도 좋아요. 손님 얼마짜리 사실 건데 1억 4%예요. 2억 4%예요. 그런데 이제 누진세율은 따져봐야 돼요. 응? 요거는 다 따져봐야 돼요. 차 띄고 포 띄고 남은 소득이 얼마냐. 그거에 따라 6%. 가족이 몇 분 있습니까? 3명 있습니다. 6%. 1명 있습니다. 1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말정산이 복잡하죠. 가족이 몇 명 있냐. 보험은 들었냐. 병원은 갔다 왔냐. 그죠? 애가 대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에 따라 다 틀려져, 공제가.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자, 그래서 소득세도 좀 복잡합니다. 이걸 보시면 나오죠. 기업 비례세율은 밑줄 과세 표준의 크기에 관계 이시 없이 동그라미 없이 일정한 세율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페이지 초과 누진세율은 그 다음 밑에 과세 표준이 뭐 할수록 동그라미 커질수록 점차 높아지는 세율을 말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뒷문장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디귿 세율 적용 방법에 따라도 세율을 달리 분류합니다. 자, 오늘 용어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정세율. 일정세율은 뭐냐? 일정액, 일정률로 동그라미 고정돼 있어. 고정돼 있으면은 변할 수가 없죠. 딱 고정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표준세율. 표준세율 별표시. 이 표준세율이 많이 나와요. 우리 시험 볼 때 보면은. 표준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일반적으로 적용해야 될 세율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그러니까 표준세율은 말뜻은 기본세율, 지방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기본세율, 기준세율 그런 것을 표준세율이라고 합니다. 표준. 그러니까 표준은 기준, 기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해하기 편하시죠? 네. 매매했을 때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 기본세율이 몇 프로냐 그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탄력세율. 탄력이란 말은 뭔지 아시죠? 탄력이 뭐예요? 움직이는 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경기 조절적 기능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과열될 때는 더 높게 받고 경기가 침체할 때는 더 낮추어서 받는 거. 말 되죠? 경기가 과열되면 더 많이 받고 경기가 다운되면 덜 받고 이런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제한세율. 제한세율은 지자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때 이를 초과할 수 없는 세율을 말한다. 그러니까 제한한다는 거니까 세금률이 아무리 올라가도 이 범위를 넘어갈 수 없다. 20%를 넘어갈 수 없다. 그런 걸 제한세율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세율을 분류하고 있어요. 자, 지금 배운 게 정률, 정액, 비례, 누진, 일정, 표준, 탄력, 제한. 이런 말들이 이제 우리가 문장 읽다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용어가 이제 어렵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 익숙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세율을 왜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하느냐? 이거는 이런 논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기 오시면 뭐가 돼요? 수험생. 그렇죠? 그 다음에 집에 가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찬밥, 더운 밥. 더운 밥이죠. 네.
그다음에 또 어디 모임에 가시면 뭐 총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분류하는 거. 마찬가지야. 이 세율도 바라보는 관점에서 뭐 누진 어떤 때는 이걸 누진세로 했다가 어떤 때는 비례세로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세액을 계산하려면은 뭐에다 뭘 곱해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야 돼. 근데 과세 표준이 금액 단위로 표시가 되면 뭐라고요? 종가세. 수량 단위면 종량세. 그다음에 요 금액에다는 율을 때려야 되는데 그 율이 일정하게 돼 있으면은 정률, 비율로 돼 있으면 정률이고 금액이 있으면 정액세예요. 근데 이 비율이 어떻게 돼 있다? 과표 크기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면 누진세율. 과표 크기에 관계없이 움직이지 않으면 무슨 세율? 비례세율.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그 다음에 기본이 되는 세율 뭐라고요? 표준세율. 근데 표준을 딱 잡아놓고 경기가 좋으면 더 올려받고 경기가 안 좋으면 내려받는 것을 탄력세율.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용어에 좀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은 누가 될 것인가? 누가를 통일동시를 우리는 납세무자. 다만 납세무자는 납세자의 하나의 개념으로서 여기는 납세자와 세무서를 대신해서 걷는 징수 의무자가 있다. 근데 이 납세무자에는 본래의 납세무자하고 보충적인 납세무자가 있다. 다만 이제 보충을 100% 책임지면 연대 납세무자, 일부 책임지면 2차 납세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납세자를 총칭해서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 세금 왜 내는 거야? 당신 돈 벌었잖아. 소득이 생겼잖아. 그렇죠? 재산이 생겼잖아. 행위가 있잖아. 그것을 과세 대상. 근데 차 띄고 포 띄고 남은 돈을 뭐라 그래요? 과세 표준. 근데 몇 프로 낼 건데? 세금률. 그러면 세금이 나오죠? 언제까지 낼 건데? 우리가 신고 납부 기한이 있다. 근데 기한 내에 안 내면 가산세. 그렇죠? 근데 그것만 또 안 내면 납기가 있는데 또 밀리면은 이자가 뭐예요? 가산금. 그렇죠? 가산금에는 우리가 일반 가산금이 있고 중가산금 제도가 있다더라. 그렇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가산세부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